소개 감사드립니다. 우선 대한영상학회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정승호 회장님과 도경영 교수님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로 사진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냥 옛날 얘기 들으신다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여기 서 있으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왜 방사선의학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 다음에 라디올로지를 아직도 방사선의학이라고 부르는 의사가 있네. 저 무식한 정형외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저도 사실 방사선의학 잘 모르다가 저희 기관이 2년 전에 60주년을 맞았는데 60년사 실무를 작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사선의학을 본의 아니게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알게 됐는데 처음에 60년사를 저희 만들 때 대부분의 조언이 10년치만 추가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가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영상의학과니까 70년사를 들여다봤더니 최근 20년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50년사가 13년에 나왔는데요. 첫 챕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사선의학의 국내 유일기관 출범. 이렇게 해서 원자력원의 설립, 방사선의학연구소의 탄생했는데 아무리 책을 들여다봐도 원자력원이 대체 뭔 기관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원자력병원이라는 타이틀은 7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0년간은 방사선의학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진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르고 책에도 안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싹 뒤집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한 게 대한방사선의학회 50년사를 힘들게 구해서 이 책을 제가 2번을 정독했습니다. 300페이지 넘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문장을 봐서 소개해 드립니다. 1937년 당시 경성제대인데요. 사실 경성제대의학부 부속의원 방사선과는 정형외과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정형외과 과장은 나카무라였고요. 스즈키는 그 밑에 있는 렌트겐실 주임이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스즈키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조선 렌트겐협회를 만드신 분인데 정형외과 소속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저랑은 사실 뿌리가 같습니다. 뿌리가 같은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게 조선 렌트겐협회가 대한방사선학회로 이름이 바뀌어서 45년 10월에 해방 후에 출범을 하는데 저희 초대 기관장님이 이게 여기 3번째 회장님인 걸 제가 사실 방사선학 책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있었던 건데 한 번 연임하셔서 2년간 2번 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청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사실은 대한방사선의학회, 그러니까 영상의학회가 3번의 시작점이 있다고 보시네요. 렌트겐협회가 있었고요. 영상의학회 45년 있었고 재건총회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6.25 지나면서 흐지부지 좀 됐다가 61년에 재건총회라는 걸 하는데 그때 회장님으로 뽑히신 게 안치열 박사님, 저희 초대 기관장님이시고요. 재건총회를 하시고 회장이 되시면서 주도그룹 쪽으로 여러 개를 추진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방사선의학회를 창간하신 겁니다. 그래서 권두사를 안치열 박사님께서 쓰셨습니다. 저희 기관장님 역임하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안치열 박사님에 대해서 국내 방사선의학뿐 아니라 원자력 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기술하셨는데 제가 이 문장을 사실 그대로 다 갖고 오고 싶었거든요. 제가 복붙 전문인데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원자력 산업을 반석 위에 뭐 때문에 올려놨을까? 그래서 다 갖고 오진 못하고요. 60년사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걸음마 단계에 있던 국내 방사선의학을 반석 위에 올려놓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 출판을 했습니다. 11월 8일. 그래서 한국 암치료의 역사, 한국 방사선의학의 역사 이렇게 거창한 타이틀로 올렸는데요. 혹시 제 발표를 들으시고 조금 궁금하시면 이렇게 교보문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검색해서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사실 연사가 끝나면 빠이빠이 합니다. 되게 홀가분하고 다시는 연사 작업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사서 작업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실 텐데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편찬후기, 50년사 편찬후기에 너무 공감되는 말이 써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 보관된 자료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공통된 약점이라고 지적하는 기록성이 약하다는 점이 이 작업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듯 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서 작업하면 그래서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냥 욕먹는 게 딱 십상이고요. 그래서 사실 빠빠이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또 왠지 영상학회에서 숙제를 던져주신 것 같아서 원자력 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사진이고요.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안치열 박사가 원자력 청장의 임명장을 수여받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에 세 분 서 있는 게 가운데 국무총리고요. 왼쪽이 초대 과기처 장관입니다. 세 분께 임명장 청와대에서 받고요. 원자력청 10주년 때 이렇게 주관을 하셨고요. 개청 10주년을.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원자력병원 지금 길 맞은편에 대한민국 두 번째 원자로가 생기는데요. 그때 시삽을 하셨습니다. 과기처 장관과 함께.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원자로가 그보다 10년 전에 생기는데 그때 시삽을 한 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대한핵의학연사에 있는 사진인데요. 저한테는 이게 약간 로제타 스톤 같은 느낌인데 제가 처음 보고 제가 이때 윤일선 박사님을 전 몰랐을 때입니다. 사실 이 사진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이구나라는 걸 딱 직관적으로 한 게 저희 초대 기관장님이 제일 구석에 무슨 간이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고요. 가운데 근엄하게 앉아 계셔서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가 보다. 그리고 좀 윤일선 박사를 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자력 산업에 관련된 의사분들이 안치열 박사님 말고 여럿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막내시고요. 원자력 원이라는 장관급 정부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세 분이 의학 박사셨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과기처의 전신이었는데요. 원자력원이 실제적으로 과학기술처가 되는 건데 과학기술처가 없을 당시에 원자력위원회라는 것이 실질적인 대한민국 과학행정의 정책 의결 기구였다고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이 핵심인데 6번, 7번 써 있는 게 김기형 초대 과기처 장관이고요. 최형섭 장관이 최장수 과기처 장관입니다. 그 위에 세 분이 다 의학 박사십니다. 오원선, 김명선, 윤일선. 과학기술을 실제 의사가 책임졌던 거죠. 초창기에. 그래서 전 김명선 박사도 잘 몰랐었는데요. 또 궁금해서 계속 파고 들어갔더니 세브란스 6대 교장님이셨고요. 1961년에 학술원의 의학 분야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윤보선 대통령 초대로 청와대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이 있고 기념 촬영한 거. 이것도 제가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과학기술처가 원래는 과학기술원으로 설립되려고 그랬는데 67년에요. 그 설립위원장을 김명선 의학 박사가 맡았습니다. 이건 실제 그 당시 신문 기사고요. 내용을 보시면 나중에 최장수 과기처 장관이 되는 최영석 박사가 원자력연구소장에 임명될 때 김명선 의학 박사가 과학기술원 설립위원장에 임명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오원선 원장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봤더니 남산 신청사 원자력원 신청사 개원할 때 이제 윤보선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원자력 장기 계획을 61년에 박정희 그 당시에 최고회의 의장에게 발표할 때 최영섭 박사와 이렇게 같이 원자력의 미래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냐를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원자력이 들어왔으니까 제3의 불이 도입이 됐고 그거를 점화한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제3의 불을 누가 점화했느냐? 대한민국에서는 의학 박사가 점화를 했습니다. 미국에선 다 아시죠? 오펜하이머, 프로메테우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물리학 박사이면 대한민국의 코리안 프로메테우스는 의학 박사였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의학사에서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학과 의학의 연결점에서 잊혀진 내용이라서 김옥주 교수님께서 잘 챙겨주시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윤일선 박사님이죠. 원자력 초창기 도입
시기인 50년대에 원자력을 의학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계속 많이 강조하신 분이고요. 너무 양이 방대해서 짧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조선일보의 통명기사로 윤일선 박사에 대한 소개글이 나온 바가 있고요. 여기서 윤일선 박사는 비단 의학계뿐만 아니라 원자력계, 과학기술계에서 엄청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대한의학회 명예전당 1호 헌정자시고요. 방사선의학 역사에서 중요한 어록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1937년에 가서 사이클로트론을 처음 개발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어니스트 로렌스를 만나는데요. 거기서 로렌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렌트겐이 엑스레이 발견 당시에는 의학에 기여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사이클로트론도 앞으로 의학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모른다. 이런 어록을 남기셨고요. 48년에는 서울대 대학원장 신분으로 프린스턴 연구소에 갑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박사를 만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를 만난 분이 물리학 박사가 아니라 의학 박사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원자력원이라는 게 어떤 기관이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했고요. 아마 여기서 들으신 분들은 저런 기관이 있었구나, 과학기술처의 전신이구나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코코라는 영화 보셨나요?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이 없으신가요? 굉장히 재밌고요. 이 망자를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제곡이 Remember Me입니다. Remember Me, 기억해달라. 근데 저희가 참 잊고 있었던 이런 선배 의사분들의 업적을 기억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 세 분이 저한테 계속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약간 제가 환청을 느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어서 송기정 선수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송기정 선수의 유언이 이거였다 그럽니다.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업적을 쌓은 그 선배 의사분들의 잊혀진 기록을 열심히 계속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디올로지를 아직도 방사선의학이라고 하느냐. 대한방사선의학회가 20년 전에 영상의학회로 이름을 바뀌었으니까 레디올로지는 방사선의학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가. 과학계에서는 방사선 또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레디올로직 사이언스. 과연 이게 맞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디올로지가 방사선 의학이라고 일본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방사선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걸 역번역해서 레디올로직 사이언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마치 파인 아트를 일본에서 미술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걸 저희가 다시 역번역해서 뷰티풀 아트 이렇게 번역하는 거랑 매우 유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895년에 렌트겐이 뭔가 선을 발견합니다. 투과하는 선을. 이 빛을 모르겠어서 미지의 빛이라는 미지의 선이라는 엑스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요. 렌트겐 이외의 당시 모든 과학자들은 그 놀라운 업적을 기리고자 다들 렌트겐선이라고 사실 불렀습니다. 렌트겐선. 그럼 이 단어를 번역한 단어를 해부해 보면요. 방사선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 방사를 한번 따져 들어가 보면 빛이 방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radiating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이미지를 휠체어나 자전거 바퀴에서도 저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즉 중심에서 이 선들이 방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사하는 선입니다. 방사선. 근데 이 원에서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레디우스입니다. 레디우스가 어떤 건지 아시죠? 중심에서 반지름. 다 똑같은 선이죠. 파이 r 제곱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레디우스는 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빛이라는 뜻이죠. 빛. 그거를 제가 직관적으로 딱 느낀 게 뭐냐면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이제 단기 연수를 갔다 왔는데 원폭 폭심지에서 피해 정도는 정확하게 레디우스에 비례합니다. 1km 이내는 그냥 전멸입니다. 뭐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죠. 그리고 마리 퀴리가 다 아시겠지만 우라늄 8톤을 정제해서 원소 하나를 추출해냅니다. 근데 이 원소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다가 마리 퀴리가 라디움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레디오 액티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마리 퀴리랑 같이 노벨상을 받는 게 다 아시겠지만 베크렐이죠. 베크렐은 또 우라늄 솔트에서 우라늄 솔트가 스스로 빛을 내는 걸 발견하는데요.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어떠신가요? 태양이 빛을 내는 거랑 매우 유사하죠. 레디오 액티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라디움, 레디에이션, 레디오 액티비티라는 뜻은 다 빛에 대해서 관련이 있고요. 엄밀하게 생각하면 제 생각엔 레디올로지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일본식의 그런 번역이 아니라 빛에 대한 학문, 이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또 아인슈타인으로 연결되는데요. 여러분들 매일 접하는 자동문 있지 않습니까? 자동문의 과학적 원리가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기술을 저희가 응용하는 건데요. 아인슈타인이 이거 광전 효과로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그 논문 제목이 Generation and Conversion of Light입니다. Light, 빛이라는 뜻이죠. 1921년 노벨상을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 20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미지의 빛을 발견한 렌트겐입니다. 빛에 대한 학문인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공식이 다 아시죠? E는 mc 스퀘어. 그 C가 빛의 속도입니다. E는 mc 스퀘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질량이 아무리 조금이라도 빛의 속도 제곱에 곱해지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낸다는 겁니다. 그게 연결된 게 원자 에너지입니다.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에 착안을 해서 저희 기관에서 지금 보시는 이 캐릭터, 라디라는 캐릭터를 만들, 귀엽죠? 많이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넨 박물관에는 렌트겐 기념비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학자에게는 인체의 내부를 보여주고 기술자에게는 공업 재료의 본질을 가르쳐주며 과학자에게는 원자의 내부를 알게 했다. 이게 방사선의 핵심 중요한 그러니까 의학 과학.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DNA 내부를 들여다본 것도 엑스레이입니다.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여성 과학자가 1921년에 DNA를 이렇게 엑스레이 여러 개를 찍었는데요. 그 중에 51번째 사진이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이렇게 도둑 발견이라 그러죠. 훔쳐봤고 이걸로 DNA 구조를 발견을 해서 이중나선 구조가 확립이 되고요.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까지 이어져서 분자생물학의 어마어마한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 엑스레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학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제가 마침 올해 5월에 미넨에 갈 일이 있어갖고요. 한번 구경을 갔었는데요. 마리 큐리의 실제 실험용이 있었고요. 렌트겐이 아까 엑스레이를 발견한 처음 그 실험 장비는 오리지널로 이렇게 엑스레이를 발사하는 음극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엑스레이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사진이 11월 8일 날 찍은 사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박물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895년 12월 22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렌트겐이 엑스레이 미지의 선을 발견한 거는 11월 8일이 분명히 맞고요. 렌트겐은 사실 처음에 그 실험을 하고 처음에는 자기가 실수했는 줄 알았답니다. 실수했는 줄 알았다가 3주 정도 실험을 하고 이거는 투과하는 선이 맞다고 하고 논문 작업을 시작했는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논문을 막 작업하면서 여러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사진을 찍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아마 와이프를 데려다가 반지 낀 사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지 낀 손을 딱 와이프 데려다가 사진 찍으니까 와이프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는 죽음의 빛을 봤다. 그리고 절대 그 실험실 근처에 안 갔다 그러고 보고 렌트겐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인 거죠. 이러면 그냥 인증샷이 된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투과하는 선이라는 걸 아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진을 유명한 물리학자에게 보냅니다. 이 관련해서 내용이 이제 방사선학회 50년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음극선 실험 도중 우연히 엑스레이를 발견해서 같은 해 12월 28일 동대학의 물리학회 일을 발표하였던데요. 약간 수정이 돼야 됩니다. 12월 22일에 저렇게 찍고요. 비엔나에 있는 유명한 물리학자에게 그 논문을 보냅니다. 근데 논문을 최종 정리하고 그 당시 우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껴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12월 28일까지 걸렸겠죠. 찍자마자 보냈을 때도. 그리고 그걸 본 비엔나 물리학자가 이건 엄청난 발견이다 하고 바로 프레스 하자 했는데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빠른 게 아마 다음 주였을 겁니다. 1월 첫째 주에 비엔나에서 보고가 되고 세기의 발견으로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이 지금은 아토믹 에너지, 뉴클리어 에너지가 동의어로 쓰이는데요. 이게 동의어가 맞는지 우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톰은 그리스 시대부터 있던 단어입니다. 깨질 수 없는 단어다. 깨질 수 없는 거다. 이게 언제까지였냐면 아까 응급선에 잠깐 나온 톰슨대까지 이어집니다. 아톰은 깨질 수 없다. 그러다가 이 파라다임을 깬 게 러더포드입니다. 방사선을 이용해서 이 파라다임을 깹니다. 우리 노래방 들어가서 노래 선곡하고 누르면 꺼지면서 막 빙글빙글 돌죠. 그럼 막 빛이 방사하지 않습니까? 원래 러더포드는 그런 거를 생각했었답니다. 빛을 쬐면 그렇게 방사할 거야, 아톰에. 근데 대부분이 그냥 다 통과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도 처음엔 러더포드가 자기가 잘못 실험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반복하고 아톰은 깨질 수 있고 그 안에 뉴클레우스, 원자 핵이라는 구조물이 있다. 이거를 알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렌트겐이 인체의 내부를 처음 찍었다 그러면은 원자의 내부를 제대로 처음 찍은 거는 러더포드죠. 그래서 핵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고요. 제자인 보어와 함께 원자 모형을 이렇게 개발합니다. 그리고 러더포드의 제자인 체드윅이 1932년에 뉴트론,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갖고 우라늄 핵을 때리면 분열을 합니다. 핵 분열이 나고 그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1938년에 오토한이라는 독일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질량의 아주 조그마한 감소가 우라늄의 질량이 빛의 제곱의 속도에 곱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낸다. 이게 바로 원자 에너지입니다. 결국 레디올로지랑 다 연결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저 혼자 주장 동의하시죠?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원자 에너지고요. 그 처음 이 가설을 세운 건 레오 실라르드라는 유태인 과학자인데 1934년에 독일 과학자가 이걸 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이거 원자폭탄으로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해서 아인슈타인을 꼬셔서 1939년에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편지를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서사가요, 1000페이지짜리 제목의 플리처상을 수상한 원자폭탄 만들기라는 책이랑 아메리칸 프로메트, 그 오펜하이머 그 영화의 이것도 100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제가 한 2000페이지짜리 책을 지금 5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인류의 최초로 나타난 게 원자폭탄이라는 걸로 나타났고요. 히로시마 평화박물관에 가면 처음에 보시는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피폭 생존자가 원폭 생존자가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떠신가요? 레디에이션, 태양이 있고 빛이 방사하는 게 느껴지죠. 레디올로지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나가사키도 똑같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번쩍했다. 이게 원자폭탄이 터질 때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895년에 렌트겐이 미지의 빛을 발견하고 50년 동안 수많은 노벨상이 나왔고 그 노벨 수상자들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걸로 달려붙어서 결국 개발해낸 것이 원자 에너지와 원자 폭탄이 되겠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을 본 오스트리아의 전기작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전체로서 지금보다 더 악마처럼 행동한 적은 없었고 지금처럼 하느님과 가까운 일을 이룩한 적도 없었다. 이제 조금 정리해 주시면.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는 제 핵에 나와 있고요. 한 3분만 더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이 역사를 공부하는 건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가장 AI를 많이 응용하시는 분들이 영상학 선생님들일 텐데요. 이게 원자력의 역사가 딱 이겁니다. 인문학과 결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 AI는 원자력의 역사로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요. 위험하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쿡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IT 졸업연설에서 기술이 인문학과 함께 시너지를 낼 때 인류를 이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노벨상은 100년 전에 방사선과 비슷합니다. AI가 다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데요. 작년에 노벨 화학상은 다들 아시겠지만 유명한 데미스 허사미스가 수상했는데 누군지 아실 겁니다. 딥마인드 개발한 AI 개발한 사람이 수상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원자력이 인류를 돕기 위해서 암에 응용하겠다 이런 발상을 했고 이걸 대한민국에 들여온 게 윤일선 박사님인데요. 여기 계신 영상학 마지막 슬라이드.
여기 계신 영상학 선생님들이 스티브 잡스가 항상 강조하는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 있어야 된다. 인문학의 정수가 의학이지 않습니까? 영상학 선생님들이 향후 AI 시대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80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